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다발적 도발입니다. 우리 정부 대응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영공 침범하지 않았다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다 증거로 제시할 테니 한번 봐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영공 침범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WTO에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계속 이사회에서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역시 수출 관리 차원일 뿐이라면서 우리 입장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오락가락 혼선 빚은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걱정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가 힘들고 세계 경제 여건이 또 좋지 않고 거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이렇게 더해져서 국민들께서 아주 심리적으로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지구 평화 구축,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들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함께 좀 이렇게 마음들이 모이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간절한 희망인데 그렇게 참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주장 중 안보상의 예외 조치라는 취지의 일찍 발언에 대해 제가 제안하였던 1대1 직접 대화를 일본이 수용했더라면 예외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설사 안보 예외 조치라고 잘못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한때 일본에 의해 국가 전체의 안보가 침해되었던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자신과 국제사회의 안녕을 위해 해당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함으로써 G20국 의장국에 걸맞는 책임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 그러십시오. 앞으로 제소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 지역으로 치부하고 무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깨트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첫 번째 영공 침범을 자행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자, 최경철 의원,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참 안 편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례적으로 국민들께서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오늘 오찬 하시면서 불교 지도자들하고 오늘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모두 발언도 오늘 좀 길게 하셨어요. 그 상당 부분에 아주 큰 위기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그만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뭐 대통령으로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사실 다음 주에 뭐 휴가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그 휴가를 결정을 못 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아마 저 정도 되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것은 결국 우리 편을 늘리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일본이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 우리 편에서 탈락을 한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고 지금 미국이 한편으로 우리 편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어쨌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편이라는 게 여러 번 확인이 됐고 이번 우리 카디즈 침범에서도 그쪽은 북방 3국은 결국에는 같은 편이라는 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우린 결국 미국과 일본과 같은 편으로 가는 그 고리를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일본과의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결국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을 가장 잘 아는 밀사를 파견해야 될 것 같다. 결국 특사를 가는 것보다는 여론의 상당 부분 그 눈치를 덜 보는 밀사가 가서 빨리 좀 일본과의 문제를 풀어서 동맹관계를 우리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를 회복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 문제는 동시다발적이라는 건데 지금은 뭐 어딘가 지금 대한민국에 틈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북중러의 축이 있는 것이고 한미일의 축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이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약한 고리로 우리로서는 동해상이라고 그랬는데 러시아 애들은 일본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를 이제 치고 들어오고 제일 그 제가 우려했던 것은 처음에 북한이 신형 잠수함 사진 공개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러시아 중국 연합훈련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미사일 발사하는 거 봐서는 사실상 협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썼는데 미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에스퍼라고. 이분이 아주 명료하게 러시아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넘어갔다. 크로스 인투 사우스 코리아 스페이스 이렇게 딱 명료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조만간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할 것을 시사하는 듯처럼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8월 2일 날 일본에서 가기를 열어가지고 파이트리스트 제외한다는 것을 지금 하겠다는데 저는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싸우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들을 막아가는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 남긴 얘기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외교는 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는 실수하더라도 고치면 되지만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외교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정말 이 외교를 이렇게 중시하시면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게 문서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낸 사람이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말씀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깨어 있어야지요. 박원석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리 대응 방향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별적인 그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 열강들이 일종의 열강들의 패권이 지정학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아까 이제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시각과 또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저런 일종의 전략적 도발도 이와 무관치 않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의 그런 연합 군사 훈련을 빙자한 우리 카디즈나 영공 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미 국무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첫 번째 위협으로 중국, 두 번째 위협으로 북한, 세 번째 위협으로 러시아, 네 번째 위협으로 초국적 위협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보기에 자신들이 미국의 적대국인 거예요. 그 전략에 따르면. 예. 그걸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미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팽창하는 것을
이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때문에 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충돌이 앞으로 일상화되거나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아까 윤상현 의원 발언을 잠깐 들었는데 오늘 들은 녹취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외교 호구, 안보 호구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현실적인 안보 대책은 세워야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 등을 평가해 봤을 때 스스로 지키는 게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고 솔직하게 그게 아직 어렵다라고 하면 동맹 안보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중국과 약속했던 삼불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예. 그 인도태평양 거기에 합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기동로를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의 지원로를 차단하는 듯한 그런 기동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이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북한이 발사한 부분도 또 무관치 않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약속했던 이 부분을 바로 폐기하고 동맹 강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근데 중국의 세 가지를 약속했다는데 한미 간의 군사 동맹 관계는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포위하는 전략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이게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사드 배치할 때 보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같은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런 형태로 나온 데서는 저는 당연히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아까 윤상현 의원이 이게 과연 러시아가 물론 다시 도발하면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과연 격추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그건 또 거의 전쟁을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러시아를 비판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가 보기에도 러시아가 이게 넘어온 게 조기 경보기예요. 조기 경보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물을 정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기 경보기가 과연 독도 영공을 파악 못했다. 제가 봐도 그건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와 이게 영공 침해를 인정받고 어쨌든 다시 어떤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면 되는 것이지 다시 넘어오면 격추하자 이렇게까지 나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차지영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저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를 이렇게 썼습니다. 외교가 당당한 나라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한국노총을 찾아서 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외교도 좀 당당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동시다발적인 이 외교 안보적인 현안 때문에 뭔가 모르게 좀 정부 또는 외교부 당국자가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루 아침에 단칼에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의 외교부 당국자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뭔가 위축되는 듯한 느낌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지난번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저는 경고사격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알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중국과의 문제도 지금 사드 문제도 이번에 또 중국이 또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난번 이 오사카에서 한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드가 왜 있느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중국 당신들이 비핵화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당당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일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주도가 돼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은 외교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외교부가 지금 실종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불만이라고 한다면 지난해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그 기존의 틀에 너무 속박되어서 좀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문제도 상당히 미국과의 상당히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미국과의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을 해봤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외교가 좀 더 당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예. 있습니다. 외교부 실종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태근 의원 두 장관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부처 장관들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 원래 허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 청와대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안 보이는 걸까요? 후자라고 봐야죠. 그동안 사실은 장관들이 정책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자기 책임을 갖고 안 해오는, 심지어 어떤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그런 인사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산하 직원들인데.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부가 정말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의 운영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장관들은 한 나라를, 한 부서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말 소신껏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정부 대응 한번 짚어봤는데요. 우리 대표단이 지금 WTO 이사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아마 일본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는 그런 의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은 일부에서 열심히 불매운동하고 또 일본 관광 안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관련된 녹취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식 증량 대책위원회, 그럼 흔히 그 경제 증량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일본의 경제가 한국에 큰 영향을 줬다는 데 그것이 혹시나 증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용어로서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 압력이라든가 산케이 구로다 기자께서 일본 경제침략대책위원회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갖고 다니는 자료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토록 없애고 싶어하는 소녀상,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어팔러지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런 분들이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국가 강간이라고 하죠. 국가 성폭력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네이밍입니다. 자기가 오늘 일본에서 하는 이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제품인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동경올림픽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저는 일본은 아베 총리가 현재의 시도를 계속하는 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산케이 신문에서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태근 의원 어제 민주당이 주최해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어도 그 집권당이기 때문에 뭐 강력히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침략이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지금 벌써 동경 올림픽 문제까지 벌써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침략이라고 규정하면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방식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나 세계 언론이 봤을 때 한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확고한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저분들이 어떻든 정부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집권당에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민석 의원은 뭐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우리 이제 아까 제가 그 읽어드렸던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전 의원이죠. 그래서 정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교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지원 교수, 우리 불매운동은 지금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크게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금 불매 운동은 상당히 자발적인 차원에서 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열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국민들의 분노 자체가 지금 일본의 말도 안 되는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징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인데 일본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아베 정부도 상당히 좀 아픈 손가락을 자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비거나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일본에 지금 이 관광 가신 분이 약 7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일본은 뭐 한 300만 명 정도 이하가 우리나라로 왔습니다만 우리가 2배 이상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규모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일본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을 준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자체가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관광을 안 가는 것 자체가 일본 사실 보면 우리가 지금 관광 가는 게 도쿄하고 오사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소 지방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저가 항공이 지금 일본의 그동안에 진짜 말 그대로 고추 말리던 공항을 완전히 활성화시켜준 계기가 되었고 그 공항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까지 상당히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비관한 예로 대마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 승객 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그래요. 예. 대마도 인구가 4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에 관광객이 40만 명이 넘게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아주 이 지역 경제들은 진짜 붕괴의 곡소리가 날 정도의 예. 타격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러한 열정 부분은 아베 정권에게 징계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냉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외교적으로 이걸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라고 한다면 이거와는 달리 정부 당국자는 냉정함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대범하고 신중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물밑을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 열정과 냉정의 이 아주 이 중간점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불매운동 또 관광 안 가고 우리도 사드 때 당해봐서 알지만 어느 한쪽만 피해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석 의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건 우리 산업에 타격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대한 수출을 하던 일본 산업이나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결자 해제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복잡한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나 정치 문제를 다른 문제하고 연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기를 깬 겁니다. 과거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베 스스로가 그걸 철회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칙을 깨고 또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그런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수출 규제가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또 전통적인 그 한일 간에 그동안 지켜왔던 그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65년 체제라는 게 우리가 국민소득 80달러일 때 맺었던 그 한일 협정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새로운 발전적인 한일 관계로 나가려면 이런 식의 그 지금 아베 총리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태도로는 어려운 거죠. 그 점을 저는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